하락장을 맞이하지 않아 본 분들은 집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꾸 다주택자 세금을 매기고 그러니까 집을 분산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증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락장을 맞으면 보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락장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하락장이 아직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본격 하락장으로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증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장님 그 유튜브에서 지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말고 1, 2년 내에 집값 상승할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방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혹시 전망이 가능한 괜찮은 지역이 있다 그러면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역을 꼬집어서 얘기하진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가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씩 전세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만나는 그런 과정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보다 먼저 하락을 시작한 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상 네. 먼저 전세가가 오르고 상승기가 조금 먼저 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하락한 데들은 필연적으로 전세가가 오르는 시장이 더 빨리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매가가 오르는 시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사실 지금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 네,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지금 서서히 전세가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방에 대한 일종의 뭐 선입견, 지방은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을 버려도 됩니다. 그런 데들은 영원히 안 오르는 게 아니고 지방 도시들, 뭐 대도시 대구나 뭐 부산, 광주, 대전 뭐 이런 광역시들이나 좀 인구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자체적 사이클로 움직이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걸 잘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원리대로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서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매가는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좀 줄어드는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그게 상승 사이클이 좀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돈 1억 갖고 뭐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할 때 뭐 수도권이나 서울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목돈 1억이 있는 무주택자가 지금처럼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요걸 뭐 매매로 투자하기라는 건 참 애매한 돈이긴 한데 어떤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무주택자인데 내가 지금 뭐 전세 구하기도 어렵다. 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사실 이게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게 무주택자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억밖에 없다. 여유 자금이. 이렇게 가면은 사실 주택은 내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때 이제 매매로 갈 것이냐 임대로 갈 것이냐를 선택을 하는데 서울 수도권은 제가 이제 앞으로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만약에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럼 그 1억 가지고 거주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임대로 가는 게 반전세 같은 거밖에 안 되겠네요. 최선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1억 가지고 갈 수 있는 집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뭐 선택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주거는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주거를 해결하고 여윳돈 1억이 있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여윳돈 1억이 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지방을 투자 쪽으로 거주는 서울 수도권에서 임대로 하고 투자를 지방 쪽에다. 지방 같은 경우는 뭐 토호제도 아니고 어쨌든 사실 내가 실거주를 안 해도 살 수가 있으니까. 비과세 1주택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1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방에서도 어쩌면 아파트가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주택이라는 게 꼭 아파트여야만 되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지론에 빠져서
입지가 안 좋은 거는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입지가 안 좋은 집이 과연 안 올랐나? 찾아보면 올랐었거든요. 예. 그럼 굳이 왜 이런 집을 그러니까 내가 선택지가 많으면 입지론에 그렇죠. 의해서 예. 좋은 집을 사는 게 돈 맞아요. 많으면 무조건 입지 좋은 데 네, 사면 근데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1억 가지고 지방도 못 사는 집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입지론에 빠져서 지방에 좋은 집을 예를 들어 대구를 산다면 수성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범어동만 가야 된다고. 근데 수성구에 있는 집을 이걸로 어떻게 사냐고요. 못 사죠. 그러면은 내가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입지론에 빠지면 이게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을 딱 찍어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지론을 저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덜 오를 수도 있어도 안 오르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오르는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예, 좀 덜 오를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네. 상한선은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라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를 수 있으면. 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금 은동도 오르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부동산 아예 모를 때 20대 때 20대가 아니죠. 제가 결혼을 30대 때 신혼집을 아파트를 샀는데 네네. 지방에 있는 굉장히 시골에 있는 그리고 도시의 완전 외곽이에요. 그러니까 논두렁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논두렁 한가운데. 네. 이거 주변에는 진짜 논밖에 없어요. 논뷰네.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여러분들 보고 그런 집을 사겠냐? 그럼 절대 안 살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걸 저도 그냥 싸서 샀거든요. 모르는 채. 근데 나 팔고 나올 때 거의 2배를 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도 주변에 뭐가 오른다. 뭐 또 다 생긴 거. 아니에요. 아무 안 조건도 생겼어요? 없는데. 네, 아무 조건도 없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요건이 생겨야만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이클의 순환대로 얘가 오를 때가 되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거는 과거에 실거래가 그래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 올랐었던 집인가? 안 올랐었던 집이면 포기하면 되죠. 근데 올랐었던 집이라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네. 거죠. 고가 아파트를 싸게 팔 바에는 차라리 뭐 물려주겠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사실 뭐 증여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증여가 작년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또 급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도 뭐 상당하긴 한데 이런 증여세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도 앞으로 어떻게 증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하락장을 맞이하지 않아 본 분들은 오르는 경험만 경험했던 분들은 집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집을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유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주택자 세금을 매기고 그러니까 집을 분산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증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아니지만 내 식구가 보유를 하는 보유를 있는 하게. 거예요. 그래서 보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을 맞으면 보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유하면 집이 많을수록 내가 손해폭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많아져 이게 하락장으로 본격 하락장으로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증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냥 더 싸진 다음에 그때 사주면 오히려 더 이익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하락장으로 본격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락장이라는 걸 지금 인지를 못하고 못하니까. 예, 하락장이 아직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초고가 강남 물건 전반적으로 낙찰가율이 하락을 하고 15억 이하의 물건들이 뭐 활발하게 이렇게 낙찰이 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경매 시장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매 시장도 투자가 아닌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반 부동산 시장과 좀 동조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경매 시장은 일반 시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약간 후행하듯이 따라가는데 일반 시장이 막 과열되고 좋아지잖아요. 그럼 경매 시장도 과열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재인 정부 때 낙찰가율을 보면 100%가 넘어가요. 경매 시장에. 예. 경매 시장이 과열돼서 감정가를 넘어선 금액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이제 초입으로 들었잖아요. 네네네. 아직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하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경매 시장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는데 이것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후행하듯이 네네. 나타나는 게 아직은 지금 살짝 꺾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경매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경매도 침체됩니다. 하락하는데 경매 감정가가 생각보다 싼데 하지만 자 여기서 집값이 하락하면 내 감정가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팔이 안 되는 입찰가를 넣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넣게 되죠. 그러면 이제 유찰이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네. 꽤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 이재명 정부가 등록 임대 사업자도 다주택자 규제 대상으로 이제 조금 조준을 하면서 임대 사업자들이 그동안에 받아왔던 세제 혜택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임대 사업자들에게 줬던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등록 임대 사업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대계약도 어떻게 갱신할 때 보면은 딱 그 임대 전환율로 그냥 딱딱 갱신하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상승장에서 임대 사업자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한때 그랬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시장을 분석하면서 임대 사업자가 이렇게 시장에 막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사실 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없앤다 해가지고 이게 막 매물로 막 쏟아져 나오면서 폭락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임대 사업자의 비중을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얘기인데 네. 주택임대 사업자가 생각보다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비중이 훨씬 큽니다.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주택 시장이라고 하면 아파트 시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파트 시장의 등록 임대 사업자 비중 굉장히 작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네, 지금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그 다주택자 비율이 제가 듣기로 한 16, 17%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다주택자들 중에 등록 임대 사업자들은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건 정확히 지금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분의 1은 안 되죠. 당연히. 등록 임대 사업자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죠. 네. 그리고 오피스텔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 아파트보다는 그게 많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에 뭐 사실 엄청나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왜 많은지를 아셔야 되는 게 오피스텔은 사실 일종의 하이브리드거든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무실이 되기도 하고 주택이 되기도 한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임대를 놓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일반 임대 사업자를 놓고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놓고 네네. 실제 사용은 주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한 90% 이상이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네네. 대부분의 임대 사업자들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피해가냐? 주소 이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소 이전을 못하게 해서 일종의 공실인 것처럼 이렇게 놔두고 해서 사무실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 전세난이 있을 때 주택으로서 임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등록임대 사업자를 막 이제 활성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게 오피스텔이 사실 굉장히 임대 사업자들이 좀 불편했단 말이에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놓으면서 실제 사용은 주택으로 사용하니까 임대료도 적정 임대료를 못 받고 이랬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서 하면은 이게 이제 주택으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그때 막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오피스텔은 거의 다 그 등록 임대 사업자가 되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은 다 거의 100% 일반 임대 사업자를 냈는데
주택임대 사업자가 되면서 거의 100%, 거의 90% 이상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후로 분양된 오피스텔은 거의 대부분 주택임대 사업자인 거예요. 근데 그 통계로 보면 100몇만 명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비중이 그때 통계로 봤을 때 한 7, 80% 된다라고 그 절대적이네요. 통계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